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대통령한테 검찰이 반기를 두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정말 포청천 같은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겠습니다.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 수사팀장과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죠? 예, 인정합니다. 아, 이거 선을 넘었구나. 이게 외압 아닙니까? 조국 손절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조국 장관은 몰랐다. 워낙 순진하니까, 순수하시니까. 다 조국을 위선자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네. 사인토크쇼 강적들이 뽑은 한 주간의 가장 강력한 뉴스, 강한 뉴스 시작합니다. 조국 사태 여파로 민심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슈는 문정부 임기 반환점, 요동치는 민심입니다. 오늘은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고문과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김갑수 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는 거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검찰 수사 절차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방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든 야든. 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성만 2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우리 윤 총장님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런 자세를 끝까지 조금 지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화살이 전부 대통령이 간다, 위원장에서. 단언하건대 지금 레임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 청와대는 이 사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검찰이 이렇게 대통령 권력 위에서 마음대로 휘두르는 이 부분만은 개혁돼야 됩니다.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제 처가 놀래서 연락이 와서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게 외압 아닙니까? 고위 공직에 올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제일 중요한 덕목이 책임입니다. 책임. 이건 한 개인을 그냥 잡아 족치기다. 김 선생, 한번 물어봐. 4번인가 왔는데. 아직도 조국을 옹호할 생각이 있어요? 네. 예. 그 87년 직선제 대통령을 우리가 7번째 맡게 되는데 네. 그 7번째 대통령 가운데 3년차 2분기에 지지율 50%를 넘는 대통령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불행하게. 40%대를 유지했던 분이 이명박 대통령이 네.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유지하다가 지금 이제 턱걸이가 된 셈이죠. 그 가운데에서도 심각하게 이 정부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사실은 지금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나마 40%대를 유지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민심의 바로메타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도권, 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의 이 지지율이 지금 전국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적 평가가 대단히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국적으로 볼 때 민심이 굉장히 기울고 있다. 그리고 이 40%대가 무너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국정을 추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보통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국정 메시지나 정책 과제들이 아주 큰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들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국정 추동력이 굉장히 약화된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번 사태는 예견됐던 거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기득권, 특권대 그것을 용인하지 않는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이 부딪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길게 끌면 끌수록
40%가 아니라 지금 30%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 청와대는 이 사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단언하건대 지금 레임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을 다시 반전시키기가 쉽지 않다. 절대 남북 문제, 미국, 북한의 그 정상회담 이걸 가지고 일시적인 반등은 있겠지만 이것을 뒤집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책도 바꿔야 되고 국정기조 바꾸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레임덕을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레임덕이 왔느냐 안 왔느냐, 레임덕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는 레임덕이 왔다고 봅니다. 레임덕이 들어갔고 여론조사에서 여론이 뭐 몇 프로 관계없이 이미 이 국민들이 마음속에 두 가지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국민들이 마음속에 문재인 저러면 되나 저러면 되나 뭐 외교 문제,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이 다 깔려 있었는데 뭐 좀 잘하겠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봤는데 그것이 조국 임명하면서 한번 드러났고 조국 임명 이후에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조국 일가들의 그 비리, 부패, 부정직, 부도덕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더욱 흥분하게 하는 거예요. 장관, 네, 잠깐만요. 이런 것이 문재인 정부는 회복 불능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용어를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조 대표님 말씀에 뭐 회복 불능의 레임덕 상황, 상징적인 비판의 말로 쓸 수는 있으나 일단 레임덕이라는 것은 무슨 인기가 떨어지고 지지율이 낮은 상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소속 정당이 반기를 들고 말을 안 들을 때를 의미해요. 즉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를 문재인 대통령을 거부하고 말을 안 듣는 그 상황을 레임덕이라고 일단 이 좁혀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 상황 전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40% 지지라는 9월 3주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인데 그로부터 바로 3일 후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는 47%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40%대다. 뭐 78%도 찍었던 정부니까 좋지는 않죠. 모든 정책이나 모든 개혁이나 모든 변화에는 진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주 손쉽게 지지율 좀 떨어졌다고 정책 전환을 해버리면 국가의 영속성이라든지 미래 방향이 안 잡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장관이나 어떤 사람의 임용을 정리할 수는 있으나 지금 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바꾸라는 요구는 야당의 요구죠. 예? 그걸 받을 수는 없는. 예컨대 남북관계에 대해서 철학을 바꿔라. 이거는 문재인 정부들은 반대라는 얘기거든요. 네. 연말까지는 집권층에 계속 부정적인 여론이나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올 텐데 그로 인해서 지지층들이 더 각성하고 결집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대체로 이 청와대가 이 여론조사가 떨어지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 정무수석 할 때 잘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매뉴얼이었군요.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이고.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할 일을 이렇게 하겠다. 그 매뉴얼이라니까.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요. 그리고 뭐 이번에도 보니까 무소의 불처럼 뭐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 그게 이제 사실은 국정에 있어서는 망조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뭐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겉으로는 그러지만 엄청나게 힘이 이 쌍곡선에 휘둘리게 돼 있어요. 청와대라는 게 대통령을 모시는 곳인데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막 떨어지는데 다 좌불안석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뭐 국정을 하는데 힘이 나려면 뭐 지지율이 받쳐주고 이렇게 해야 힘이 나는 것이지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뭐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또 이 관료 사회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레임덕의 저는 뭐 레임덕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레임덕의 전조다.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영국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냄비가 주전자 보고 검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권이 대응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우리 냄비 좀 검다. 근데 니들이 우리보다 더 검잖아. 더 검은 니들이 우리를 욕할 자격이 뭐가 있어. 그런데 이것은 문제의 초점을 비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회피하는 거거든요. 문제를 따로 봐야 됩니다. 이건 이것대로,
이건 이것대로 봐야지 이걸 뒤섞으면 안 되고요. 지금 핵심적인 문제는 정권을 가진 국가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진 이 세력이 또 대통령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지금 행동하고 있느냐, 동당의 지도자로서 행동하고 있느냐, 또는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이 리더로서 행동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 지금 집권 세력은 지지층 결집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뭐 조국 찬성이 40% 나오고 대통령 지지율이 40% 나오니까 이거 단단하게 묶으면 우리 갈 수 있고 국정 돌파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해서 그들을 막 이렇게 또 동원을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데, 그것은 두 가지의 국가에 엄청난 폐해를 주는 겁니다. 하나는 국가를 거의 정치적 내전 상황으로 몰아요, 이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지금 생각하는 지지층만 결집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것도 환상임이 드러날 겁니다. 그건 전략적으로. 40% 지지를 이렇게 절망적인 것처럼 묘사하는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절망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바꾸면 된다는 검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상황은 뭐 다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하야 못 시킨다 말입니다. 예? 대통령 탄핵할 수 있습니까? 탄핵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탄핵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여론은 있지만 그거 갖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에? 또 자한당에는, 자유한국당에는 희망이 없고, 바른미래당에는 미래가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문재인 정권 2년 반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교체할 대한정당도 없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호감도 있는 올바른 정책과 정치력을 가진 인물도 없는 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이런 그 사태에 대해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만 욕할 그런 겨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정치권이 다 자성해봐야 된다. 희망을 만들어야 된다. 무소속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과거에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다가도 다시 오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 때도 그런 적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한때 그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20%대에서 50%까지 올라갔죠.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정책을 전환했을 때, 그리고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그 잘못을 솔직 담백하게, 누구나 국정을 하면서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 담백하게 인정을 하고 그 인정한 토대 위에서 새로운 어떤 모색을 하는 경우에 국민들은 다시 한번 기대를 갖고 지지를 해줘요. 그런데 이번에 제일 걸리는 문제가 결국 뭐냐면, 국민들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오만하게 또는 집권 세력이 오만하게 민심을 대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민주공화국이라는 건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을 했고, 그 위임한 권력을 사용할 때는 자기 절제의 미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탄핵을 왜 했나요? 그때 촛불 집회를 왜 했습니까? 권력의 그 남용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한 거 아니에요. 권력은 대통령이 5년 동안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권력이 아닙니다. 인사권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게 인사권이 아니에요. 공화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를 받아라.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어라. 그리고 사법의 어떤 견제를 받아라. 이 원리 속에서 그 인사권이 자기 절제의 미덕을 갖고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과거에 매번 못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그 비판을 받는 순간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또 레임덕에 걸리고 이런 거거든요. 그 잘못을 지금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저는 좀 깝깝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기성세대들이 정치를 잘해야 된다. 근데 진짜 요즘 이 여와 야의 싸움을 보면 가슴이 깝깝합니다. 그냥 우리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뭐 하고 있는 건가. 우리도 그 나이에 다 갔다 왔어. 대통령마다 지지율 모델이 있는데, 네네. 지지율이 처음에 굉장히 높게 시작해서 이게 점차적으로 5년 동안 아주 약간의 뭐 그 롤러코스터는 있겠지만은 쭉 네.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지지율 모델을 보여준 분이 김영삼 대통령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패턴이 거기에 가깝고요.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시작을 해서 이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패턴.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패턴이죠. 그리고 늘 그 정도 지지율에서 그냥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끝에 가서 확 떨어진 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그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서히 이렇게 그 잠식되어 가면서,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1년 지나면서 툭 30% 떨어져서 그게 그냥 끝까지 가버린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김영삼 대통령 모델을 그 참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처음에 기대가 너무 크고 지지가 너무 높으면, 산이 높으면 이 골이 깊듯이 그게 추세적으로 한번 그 하락 추세선을 타면 이걸 회복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선상에서 뭔가 큰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그 추세선을 막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국정 지지율이 30% 정도가 되면요, 30%대로 떨어지면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은 3명이 모이면 2명은 대통령 비판하고 1명은 입을 다물어요. 네. 그러니까 온 천지에 대통령 비판하는 목소리만 들리게 돼 있는 게 30%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국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청와대에 있어 보면. 네. 그리고 굉장히 위축돼요. 김영삼 모델을 따르라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41.96%로 당선이 됐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그다음에 지금 바로 이 시간, 이때 김영삼 대통령 지지율이 36%였어요. 그때 사고 무척 많았습니다.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뭐 온갖 일이 사고공하고 뭐 이래서. 근데 그때 제 기억에는 그걸 김영삼 대통령 탓은 별로 안 했어요. 그동안 과속 성장을 해서 우리가 날치기로 이렇게 살았으니 이랬지, 얼치기였으니까 그렇지, 뭐 하여튼 그랬는데 지지율은 굉장히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돌파했냐면 역사 바로 세우기란 미명하에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움으로 해서 지지율 돌파를 했습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방식으로 한 거죠. 근데 저는 쿠데타로 집권한 장성에 대한 처벌은 필요했다고 생각하나 정치적 방법으로 이런 해법은 따지고 보면 온당한 건 아니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뭐 별로 남아있는 수단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치적 해법을 찾지는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후에 김영삼 대통령은 사실 가족 문제, 특히 그 둘째 아들 문제 때문에 사실 영 회복이 안 됐거든요. 김영삼 대통령과 손명순 여사의 2남 3녀 중 차남이자 넷째인 현철 씨는 언론사 인사 개입 의혹 등 끊이지 않던 잡음.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 한보 특혜대출 비리로 구속됐습니다. 아버지의 레임덕을 앞당긴 건 다름 아닌 아들 자신이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권력형 비리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할 때 가족 비리의 문제는 정말 철두철미 경계해야 된다.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명확하게 좀 얘기해 두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순천자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집권할 때 갖지 않았던, 그 갖고 있었던 생각을 바꾸셨단 말입니다. 한미 FTA 같은 거 저는 반대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보다는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국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걸 할 수가 있었는데. 저 반성 좀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나 반성한다 그런 얘기야. 나 이라크 파병도 반대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따르라라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자기 핵심 지지층을 때로는 배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FTA가 그랬고 파병도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핵심 지지층에 무엇을 배반할 것이냐 하는 건데, 사실 적폐청산이나 역사청산의 문제에 대해서 또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벌 비리에 대해서 너무나 엄정한 잣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건 너무나 강합니다. 핵심 지지층에서. 근데 이쯤 하면 됐다라고, 국가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방향을 틀려면 그거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큰 결단이 요구되고 아마 지지층 이반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 핵심들의 비난을 받을 각오를 때로는 하셔야 된다.
사실 정부가 국민 반응에 따라 태도를 바꿀 때도 필요하긴 하거든요. 바로 전형적으로 경험하신 건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광우병 문제로 인해서 20%대로 정말 추락을 해서 그 당시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기를 친서민 정책이다 하고 전환을 하고 실제로 정책 전환이 있었어요. 그러고는 지지율이 정말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나중에 아마 50%대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이게 소위 이제 대통령이 자기 온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마음을 준다, 부응한다 이런 건데 현 정부는 어쩐지 이미지가 반기업적이고 재벌을 때려잡는다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지금 뉴스에 별로 못 탔던데 그 탄소 섬유가 지금 세계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이 효성 가갖고 쭉 같이 시찰하면서 뭐 눌러도 보고 하는 거 보면 문재인 정부 측에서는 사실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고 또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을 좀 적극 표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안 하는 걸 거짓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는데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거든요. 국회가 26일부터 대정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제2의 조국 청문회가 되는데요. 조국 법무장관이 단상에 오르자 자유한국당의 야유가 쏟아졌고 조 장관이 인사말을 시작하자 한국당은 의도적으로 의자를 돌려 조 장관을 외면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장관이라는 호칭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어떻게 조국 전 민정수석님께서는 그 무슨 염치로 이 국무연석에 앉아 계십니까? 뻔뻔하십니다. 법무부 나와주시죠. 곽상도 의원이 법무부 관계자라고 호칭하자 법무부 관계자 나와주세요. 조국 장관이 나오지 않고 버티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조국 피의자로 부르자 여당 의원들이 나와 항의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들어가요. 이거 네.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의장이 너무 많아. 다른 현안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하게 배분해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조국 문제는 지금 검찰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충분한 지금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모두 다 조국 블랙홀에 빠지는 일은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대정부 질문을 청문회 수준이나 청문회 이후에 드러나는 거는 뭐 언론 방송에서 너무나 자세히 보도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 만큼 다 아는데 또 야당은 뭐 그거 빼면 지금 할 게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한 번 더 확인 사살하는 거죠. 왜 할 게 없습니까? 할 게 무진장 많죠. 근데 이번 일도 꼭 온로비 사건이 떠오릅니다. 좀 허무한 소동이었었어요. 이희호 여사가 혹시 뭘 휘두르는 게 아니냐 의혹에서 출발했으나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의 행보 가운데 위법한 게 있으면 문제 삼아야 되고 또 정책 진퇴를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조국이라는 장관 때문에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깎는 건 뭡니까? 그건 조국 때문에 깎은 게 아니고 아니겠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항의로 봐야죠. 그러니까 극한 투쟁으로 몰고 가겠다. 그래서 국정을 마비시켜서 또 한 번의 탄핵 사태를 가져오겠다 하면 그 방어 세력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생산적으로 토론할 여지가 없이 항상 극한 지금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조 장관에 대해서 이 정도 때렸으면 그다음엔 대통령이 결정하는 대로 좀 가는 것도 미덕입니다. 대정부질이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그 행정 강요들한테 묻는 거 아니에요. 국민적인 최대 관심사가 뭡니까? 결국 조국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슈를 회피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여당이야 뭐 지금 그런 취지가 있겠지만은 그 민생 챙기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이슈를 넘어가려고 하겠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이슈를 제대로 못 다루면 그 다음 이슈도 제대로 다룰 수가 없어요. 또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가 없고 문제는 이게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란 말이에요. 전부. 그러면 답변하는 측에서는 이거 수사 중인 사안이다. 내가 이게 그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거 일일이 말씀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 이렇게 넘어가도 이게 할 말이 없어요. 대정부 질의에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더 밝혀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검찰이 지난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출근한 직후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조국 장관이 출근하려 자택을 나서자 대기하고 있던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검사 1명과 수사관 6명가량이 투입된 장관 집 압수수색은 11시간이 지난 밤 8시 직전에야 끝났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이고 공무원인데 지금 시기에 조국 법무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의문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수석은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지만 검찰은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자 강 수석은 자신의 SNS에 게재한 글로 간접 전달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김 선생. 아직도 조국을 옹호할 생각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과거에 박희태 장관이나 유명한 외무장관 같은 사람이 딸 문제로 낙마를 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 정도 갖고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나 할 정도의 일들이 존재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도 이렇게 그 공격을 받는데 버틴 건 불공정하지 않느냐 말에 동의를 한다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도 본인의 과실이 별로 없음에도 이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 대통령 결단에서 물러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지금 국면이 어디까지 왔냐면 검찰의 행태입니다. 소위 자의적 과잉 권력 행사. 이거는 이러라고 검찰에게 권력을 준 게 아니거든요. 윤석열 총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신망을 이렇게 이제 받으셨는데 이제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저렇게 수사를 하는 거는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봐주지 말고 하라는 이야기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말을 아주 잘 듣는 거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 중인 검찰에 공개 경고를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간섭 없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지는 현실을 성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권 존중이라는 표현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두고 한 말이냐고 묻자 청와대는 알아서 해석하라고 답했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에 대검찰청은 1시간여 만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검찰이 자주 쓰는 원칙론적인 문장이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는 사실과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진행될 것임을 뜻하는 대목으로도 해석됐습니다. 조국 장관이 그동안 가족 수사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다가 출근길에 강제 수사를 당하는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강제 수사라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김정민 의원인가 하는 분이 검찰의 핵심 수사를 총집결해서 다 흔들어 놓고 다 파헤쳐 놓았다. 상당히 이례적이고 맞지 않다. 그러면서 검찰이 힘이 많이 들어갔다. 짜장면도 배달시켜 먹었다. 그럼 강제 수사는 짜장면을 시켜 먹어서 강제 수사인가? 아니면 11시간 했기 때문에 강제 수사인가? 강제 수사는요 턱도 없어요. 이게 지금 벌써 한 달 넘었는데 제일 본인이 되는 정경심 교수와 조국 교수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한 달씩에 끌고 디스크 다 빼내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까? 일반인들 같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조국 장관 정경심 그 교수의 핸드폰 압수 안 합니까? 지금 일반인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법무장관에 대한 예우를 지키고 온갖 것들을 다 했고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장관에게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죠. 조 장관은 통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와서요.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수색 당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논란 주 의원이 한 차례 더 확인합니다. 장관은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 수사팀장과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죠? 예, 인정합니다. 주 의원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직권남용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청법의 정면으로 저는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직권남용에서 권리행사 방해한 것입니다.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인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검에서도 이걸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그 당사자도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한국당이 조국 법무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이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신속하게 해달라고 통화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지죄, 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스로 결자 해지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국민의 뜻을 모아서 국회가 힘으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조 장관의 통화는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조 장관이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유출한 검찰 내부자를 색출해 처벌하라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검찰과 계속해서 끈끈한 유착관계를 맺어왔었다는 그런 의혹을 국민들은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혹의 범인은 윤석열 총장에게까지도.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박주민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조 장관의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의 통화 관련 여권의 정치검사 색출 공세에 사건의 본질은 수사정보 유출이 아닌 수사 압력 사건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팀 검사와의 통화 문제를 제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친분 의혹에 대해서도 사법연수원 동기인 주 의원과 연수원 수료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금 검찰이 오히려 봐주고 있다. 핸드폰 왜 압수수색 안 하고 한 달이나 지나서 가택수색을 하냐 하는데 조국 씨네가 지금 무슨 범죄를 저질렀죠? 아니, 자 보세요. 자유한국당이 의혹을 제기해서 고소고발건이에요. 누군가 고소고발을 하면 그럼 다 압수수색하고 그냥 핸드폰 포렌식하고 그럽니까? 바로 국민들이, 다수의 국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는 국민들이 왜 더욱더 분노하느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김갑수 선생 같은 논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건이 왜냐 이야기할게요. 검찰이 먼저 터리식 수사를 한다. 적폐청산한 이름으로 지난 정권의 사람들 대통령 둘을 빌어 잡아갈 때 그때는 먼저 터리 안 했나요? 또 왜 과거 때까지 민주수 이전에까지 옛날까지 뒤졌냐? 지난 정권의 사람들 잡아갈 때 20년 30년 전의 이야기까지 집권주에 아무 관계없는까지 털었어요. 그때는 왜 검찰이 과잉 수사한다고 한마디 이야기를 안 했나요? 정의를 존중한다면. 검찰의 수사가 그때 정의였다면 지금도 정의고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왜 민주당의 그 거룩한 분들이 입 딱 다물고 잘한다고 박수치다가 똑같은 검찰의 사안이 일어났는데 조국이를 그렇게 수사하는 거는 그게 검찰이 과잉 수사고 안 할 걸 수사하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분노하는 거예요.
검찰권의 행사라는 것이 자기 절제를 해야 된다. 근데 저 전적으로 동의해요. 제가 적폐청산 수사 2년 동안 하는 거 보면서 이 검찰 권력이라는 게 정말 심하게 한다. 그것 때문에 저는 방송에서도 비판도 많이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이 너무 과잉 수사를 한다든지 또 뭐 기업들 수사할 때 압수수색 영장을 어마어마하게 막 해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준다든지 이런 검찰 개혁의 과제들이 있어요. 왜 그럴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디 얘기를 안 하다가 지금 이 사안이 터지니까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이 사안이 뭐 이게 고소고발 사건이라 그러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사안입니다. 역대 검찰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깨끗이 성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이해할 정도의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되는 게 검찰의 의무입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의 이 영장 심의를 통해서 발부된 거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수사의 종착역은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수사를 압수수색 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안 하고 그런 어떤 대충 해서 마무리했다. 그럼 검찰이 어떤 욕을 먹겠습니까? 거꾸로 특검하자는 얘기가 바로 나올 거예요. 수사는 철저히 해야 되는 게 검찰이 의무죠. 그러면 그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기 전부터 청와대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님, 지난 예결위에서 조국 후보자의 임명 철회와 관련해서 청문회 결과를 종합 판단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그 후에 대통령께 어떤 건의를 하셨습니까? 네, 저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서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 날인 9월 7일 날 조국 후보자가 문 대통령을 만나서 임명해달라고 간청을 했고 그 다음 날에 우리 총리께서 이해찬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과 만나서 조국 후보자 임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죠? 확인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강적들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정보에 접근해 있는 사람이 유시민 장관인 것 같습니다. 그분 말씀은 무언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시도했다. 누군가를 통했다. 요 사건이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신정아 사건 그때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 변양균 그 양반이 그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이 변양균을 불러서 그런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밀고 갔다가 나중에 이제 검찰 조사에 문제가 발생한 것과 같은 일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아마 조국 장관을 부르고 윤석열의 말을 묵살한 것이 오늘의 이 사태를 가져온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주 유명한 민주당 의원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윤석열 씨가 그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 근데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한테 전화한 건 아닙니다. 그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제가 사표를 쓰겠다라고 말을 했대요. 사표를 쓰겠다. 이건 뭐 기사에 나올 만한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믿거나 말거나 그게 전달이 됐어요. 근데 이건 대통령 인사권의 문제인데 검찰총장이 정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는 게 제가 들은 전부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이 모든 행동은 검찰의 기능 축소,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검찰의 입장을 나타낸 거죠. 과거에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직접 하려고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천정배 장관 시절에. 그랬더니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는데 반기를 드는 방식이 본인이 사표를 내고 나가는 방식이었었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10월 김종빈 검찰총장이 취임 6개월 만에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6.25는 통일전쟁이란 발언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강정구 동국대 교수 수사와 관련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하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첫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반발한 겁니다. 이게 소위 이제 정부 조직 구도에서 상하 관계인 것이죠.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하는 행태는 한번 정면으로 맞선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조국
장관이 그 후보자일 때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검찰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럼 검찰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제 무리하게 이렇게 큰 빅이슈가 될 만한 사안들을 위험 부담을 안고 굳이 임명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을 얼마든지 저는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이 취임사를 보면요, 이 국민이라는 얘기가 한 26번 나와요. 그러면서 실제로 국민을 보고 가겠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 얘기도 그 연장선상인데, 그래서 이분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히 검사로서 수사를 통해서 말하겠다 하는 의지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분인데,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대단히 무리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했다. 이거는 여권이 조국 문제와 윤석열 총장 문제를 개인적인 관계로 돌리려고 하는 하나의 건전하지 못한 그런 마타도에 불과하다. 검찰이 수사로 하는 것을 여권에서 자기네들에게 불편하니까 검찰에 대한 외압을 넣는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여성만 2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검찰 수행 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인데 이렇게까지 한 달 동안을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통상의 경우와 달리 중화요리,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무리한 별건 수사와 수사정보 유출 등이 과거에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여권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 자꾸 말을 붙이면 붙일수록 오히려 국민들은 여권에 대한 불신만 점점 커지고, 아 진짜 이게 내로는 안 불칠 거이구나. 자기네들 옛날에 할 때는 안 그러고, 만약에 지금 여당이 야당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재호가 장관을 임명했는데 내가 조국 같은 그런 일이 났다 그러면 지금 여당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검찰은 조 장관 아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대학원에서 면접 점수표가 사라진 경위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들여다보는 대목은 조국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 진위 여부입니다. 조 씨는 외고에 다니던 2013년 여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4년 뒤인 2017년 10월 발급받았습니다. 당시 조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인권법센터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가 지원했을 당시 교수들이 각 지원자에게 점수를 매긴 개별 채점표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보존기한이 4년으로 아직 남아있어야 할 문서들이지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측은 자료가 없는 사실을 시인하고 분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7년 2학기와 2018년 1학기 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했는데 공교롭게 이 두 학기 자료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점은 좀 심각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 저도 대학에 있지만은 요즘은 대학의 학사 관리를 대단히 철저하게 합니다. 왜 철저하게 하느냐면 감사를 항상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교수들도 자기 학생들 시험 본 것을 항상 2년간 철저히 보관하라고 하는 게 학교에서 늘 이 공문으로 확인을 하는 것들이에요. 더구나 이것은 대학원의 입학 사정 자료들이잖아요. 입학 사정 자료들이 정말 절묘하게도 2016년에서 18년까지만 그 자료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대 정액과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인기가 있었어요. 특히 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연대 교수 출신들이 안보 외교 라인에서는 쫙 전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원에서 연대 정액과가 굉장히 들어가고 싶은 과인데 그 과의 입학 점수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째로 없어졌다. 연세대학교에도 물론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서 이걸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도
이 부분은 조국 장관이 만약에 이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그렇게 허위로 작성을 해서 아들의 대학원 진학에 사용을 했다면 그 자체로 이거는 위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되는 거죠. 이것이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저기가 됐다 이겁니다. 연세대학교 전체가 지금 명예가 걸려 있는 일이에요. 제가 그 목요기도 합니다만은 요즘 연세대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나쁜 거를 지금 그렇게 돼요. 유석춘 그 교수 이런 거는 네. 정말 낯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네. 그거보다 더 100배, 1000배로 지금 큰 일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가 되어 있고 거기 서류에 만약 서울대 인턴 과정에 그게 들어있고 그걸 누가 은폐하고 이렇게 했다면 굉장히 큰 정치적 사안이 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론이 라면 토론이 되면 안 돼요. 뭐뭐 라면, 뭐뭐 했다면 이게 항상 가정인데 명확하게 드러난 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세대 대학원 1학기 입학자 전원의 면접 점수표가 사라졌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과 지금 정황상 조국 씨의 아들을 의심하는 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비위 사실이 벌어졌다고 지금 라면을 하진 말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명확히 밝혀내자고요. 왜 어떻게 사라졌지? 밝혀내자고요. 근데 뭐 어디서 어떤 외부 기관에 그 아들의 잘못이 아니겠죠. 면접 점수표를 아들이 훔쳐서 버렸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의혹으로 몰아가는 현재 분위기에서 좀 냉정을 찾으면 좋겠어요. 조국 아들이 입학 관계 서류가 다 없어졌다는 건데 그건 두 가지 이유죠. 누가 훔쳐갔거나 학교가 없앴거나 그 두 가지 이외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이거는 증거인멸이지. 조국 장관의 대응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지금 이게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높아진 것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의혹 보도들이 그냥 검찰에서 나온 게 아니고 기자들이 관련자들을 다 취재해서 나오는 거예요. 조사받고 나온 사람들 취재하고 그러면 그 당국대 장모 교수의 아들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5월 15일이라는 날짜까지 기억하면서 그때 조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해서 세미나에 참가해랐다.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라는 국제학술회의 안내문입니다.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장관도 직접 발표자로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학술회의엔 조 장관 딸의 제1저자 논문 지도 교수인 단국대 장현표 교수의 아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교수의 아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국 장관이 직접 전화해 학술회의에 참석하라고 했다며 이후 인턴 활동 증명서를 조 장관의 딸이 학교로 가져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나 육하원칙에 맞는 구체적인 일입니까? 인사청문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일체 그 장 교수 들어본 적도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 당국대 그 교수님과 저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 없습니다. 그 장 교수님의 아이 역시 제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이분이 연락처를 알았더라면 바로 전화를 했겠죠. 전화기 자체에 연락처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을 수소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해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들이. 장 교수님도 그렇고 장 교수님 아들도 그렇고 제가 전화번호를 알지를 못합니다. 전화한 적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죠? 저희 딸아이와 전화를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그 장 교수님이나 그 가족과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장관 자리가 적임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꼭 위법이 아니라도 도덕성의 문제 때문에도 수많은 사람이 장관 낙마를 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된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위법이 나오면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위법 나온 분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위법을 안 했다. 불법이 없었다. 이걸로 변호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사안들로만 하더라도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는데 충분한 소재들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저도 똑같은 과정으로 아이를 학교를 보냈거나 제 처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 처가 거기서 생기는 돈으로 어디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전혀 물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서 가령 조국 부인이 어떤 펀드에 돈을 넣을 때 남편이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저 같은 경우는 체험적으로 너무 알고요. 가령 아이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느라고 매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디 가서 어떤 무슨 증명서를 받거나 뭐를 받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하나도 모릅니다. 아, 열심히 하고 있네라고 아내로부터 가끔 전해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건 믿음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조국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 바른 소리 주장하고 나름 이렇게 옹달샘처럼 사느라고 애쓰는 사람들이 마누라가 어디에 얼마 돈을 어떻게 투자하고 난 몰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아들이나 딸의 입학 관계에 대해서도 내용적으로 몰랐으리라는 말을 저는 믿어요. 그럼 뭐가 문제 되겠느냐 하는 건데 일단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총동원해서 그 기회를 활용했다는 점 자체가 하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정수석이라는 고위직, 차관직에 들어갔을 때 처신에 부주의했다는 점은 면할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까지 아무리 봐도 조국 장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무슨 위법하거나 범죄가 입증될 수 있는 사례는 범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민정수석을 하고 법무부 장관을 합니까?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걸 거짓말로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김 선생, 지금 김 선생 논리대로 한다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구속되어 있는 전직 대통령 두 분 비롯해서 정보원장, 장관 이런 사람들요 즉각 석방해야 돼요. 지금 조국이 문제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계속해서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 뭐 없다, 혐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 검찰에 의해서 잡아갔던 사람들 당장 석방해 놔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뇌물이 오간 돈이 증명이 되는데요. 뇌물이 오간 돈도 그게 재판 과정에 들어가면 다 또 아니라고 또 밝혀진 거 있잖아요. 더구나 내가 왜 이 친여 세력들이 부도덕하냐 그러면 보세요. 유시민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이 수사 결과밖에 못 냈다 하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특수부의 이 수사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검찰이 영장 청구해서 법원에서 기각된 사례가 수없이 많았는데 검찰들이 그때 책임진 일 있나요? 왜 정경심 부분만은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져라 그러나요? 이게 외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친여 세력이 외압이지. 무리한 과잉 수사를 해서 무리한 과잉 검찰이 수사는 헛발질을 했는데 그동안 책임진 사례가 없어요. 이 검찰에 의해서 무리한 수사라고 한다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수사했던 모든 것들이 당사자들은 다 무리한 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폐청산 대상에 대한 얘기로 또 이제 비화되면 한두 끝도 비화가 아니고 입장이 다르니까 같은 검찰이고 같은 여당이 잣대가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사건은 영장 기각되면 검찰 책임져라 그러고 자기네들에게 입맛에 맞는 사건은 영장 기각돼도 책임져라 소리 안 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점점 분노케 한단 말이에요. 구속영장을 기각 당하면 뭐 검찰이 옷을 벗어야 된다. 구속영장은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증거인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인멸의 그 도주나 증거인멸이 그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심적인 판단이고 죄의 여부는 법원에 가서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압력이 되느냐면 구속영장을 내야 되는 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검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고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법조계 전체를 압력으로 몰아넣는 그런 어떤 발언들을 서슴지 않는다면 이것이 사법개혁 만년 해보면 뭐합니까? 정치 권력이 사법을 흔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검찰이 조 장관 아들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에 부인 정 교수는 SNS를 통해 가슴에 피눈물 난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는데요. 검찰은 압수수색 다음 날인 24일 아들 조 씨를 비공개로 불러 16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딸과 아들을 모두 조사하고 자택도 압수수색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자, 정 교수의 행보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조국 장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일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SNS에 올려갖고 일종의 감성적인 어떤 동조를 받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지금 SNS 활동을 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정치적 행위로 읽힐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고위 공직에 올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덕목이 책임입니다. 책임. 이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 그 검찰 수사까지 들어온 이 상황에서 이거를 버티고 무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거짓말들이 이렇게 많이 드러냈는데도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버티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국가를 경영하는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떤 특정 정파의 그냥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유시민 그 이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유시민 이사장은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 반출을 증거보존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검찰에서 그걸 압수해 가서 거기서 뭐 장난을 칠 경우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양대에 있는 컴퓨터와 집에 있는 컴퓨터를 다 복제하려고 반출한 거예요.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하드디스크 변경 기록은 모두 보존돼 증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지법 현직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에 억지를 피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유시민 씨가 개인 그냥 자연인 유시민 씨가 아니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고 친여 문재인 정권 핵심 어버 세력이잖아요. 그건 부인 못할 것 아닙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유시민 씨 개인의 말이 문제 아니라 소위 문재인 정권을 엄호하는 세력들이 이중성 내지 도덕성을 말하는 거예요. 증거인멸은 피의자가 하는 거고 증거 보존은 검찰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 피의자가 증거 보존하려고 빚이 빼돌렸다. 피의자가 증거 보존해서 검찰에 제출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소리가 국민들이 더욱더 분노케 한단 말이에요. 이재호 장관님 같이 우리 수영 생활을 해봤는데 거기에 뭐 도둑놈들 많고 두 분 다 법무부 출신.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증거를 보존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드디스크를 빼가지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일이 검찰이 이것을 왜곡할 가능성을 하기 위해서 이걸 보존했다. 상상력이 참 이렇게 풍부할 수가 있나. 저도 시를 쓴 사람이지만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개변 중에도 개변인데 이거를 그렇게 많은 국민들한테 유포하고 언론이 그걸 받아 쓰는 이런 나라가 됐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유시민 씨 주장이 뭐 한 사람의 주장이지 이제 전체로 뭉뚱그리면 안 돼요. 저는 조국 법무장관이 그동안 무슨 법적 과실을 개했다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탈법 불법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민정 때 그 부인이 재산 백지 신탁하는 과정에서 쿨하게 남들과 똑같이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민정이나 청와대를 등에 업을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문제죠. 거기에 10억을 집어넣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괴상한 통로로 주가 뻥튀기의 용도로 쓰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그 돈을 넣을 수 있었을까? 오히려 난 무지의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의하니까 사모펀드 넣어도 됩니다 하니까 아는 인척이 돌리는 사모펀드에 넣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사실은 과실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한 얘기,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진보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번에 조국 사태, 문재인 대통령 다 여러 가지 억울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민주주의 진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보, 개혁 이런 사람들의 위선, 촛불의 위선을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연 배우가 조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연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크게 이번에 눈을 새로 뜨게 된 것이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정의당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정의의 가늠자 같은 역할을 해서 균형추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데스노트였어요. 정의당이 저게 어떤 판결을 하는가.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데스노트에 귀를 기울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눈치노트가 됐다 이거야.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아가신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 고령을 함께 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분노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심상정 대표가 처음에 했던 그 명언 있잖아요. 역사에 남을 명언이 허언이었구나. 20, 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 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 70대는 진보 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말이 처음과 끝이 다르고 자기 이해에 따라서 이게 진영 논리에 따라서 왜곡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깨우침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는 이번에 정의당을 이 탈당계를 낸 이유는 어떻게 그런 그 특권적 또는 반칙 행위를 하고서 장관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데 그걸 옹호할 수가 있느냐.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심상정 후보 공개 유세에 나설 정도의 진성당원이었습니다. 내일이 이제 선거하는 날이죠. 저같이 착한 사람한테는 한 표 더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또 심상정 후보 찍을 텐데 말이야. 그런 그가 갑자기 탈당 의사를 밝히면서 정의당이 깜짝 놀랐습니다. 탈당계가 제출된 거는 사실이고 당 지도부가 만류해서 탈당계는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진 교수는 탈당 이유에 대해 정의당의 조국 사태 대응 방식 등 그런 것 다 포함해 세상이 다 싫어서 탈당계를 냈다고 했습니다. 정의당을 등진 진중권 교수를 두고 공지영 씨는 좋은 머리도 아닌지 박사도 못 땄다고 했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진짜 진보라고 말해 비난과 격려가 엇갈리고 있죠. 이번 정의당 결정이 그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특권과 차별에 좌절하고 상처받은 청년들과 또 당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는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진중권 교수가 보는 시각은 나는 객관화된 시각이라고 보고요. 그 오히려 유시민 그 이사장이나 지금 뭐 그 공지영 작가나 이런 어떤 지금 막 이 변호를 하는 분들의 심성을 보면 이 진영을 지켜야 되겠다는 논리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전체주의적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체주의 요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이렇게 가리는 게 아니라 선과 악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국을 공격하는 사람은 악의 집단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동질성 속에서 응집을 요구하고 그것이 결국 검찰청 앞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검찰개혁하라고 하는 요구로 나타나는 거예요. 조국 장관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검찰을 공격하는 그런 세대에서 집단적인 어떤 동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가장 나쁜 형태로 지금 귀결되고 있는 거예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피해의 실소유주라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 지난 16일 구속된 이후 최근 태도 변화를 가늠할 만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조 씨가 최근 검찰에 정경심 교수의 관여로 펀드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진 겁니다. 정 교수가 코링크 경영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검찰의 사모펀드 수사도 8분 능선을 넘어섰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IFM 전 대표 김모 씨. 김 씨는 최근 압수수색 시점을 전후해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게 2차 전지 사업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배우자가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주식 고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맡겼겠죠. 하지만 검찰이 정 교수 자산 관리인 김모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증거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 교수가 김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주식 전문 용어는 물론 각종 은어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김 씨의 진술 가운데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를 본격화하기 전 신라젠 투자 검토를 지시하는 등 증권업계 종사자 못지않은 투자 지식을 가졌다는 진술도 포함됐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가 조 장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 펀드 자체가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도 투자자에게 죄를 묻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뭐 모르는 사실이니까. 근데 정말 내용적으로 이 회사를 여러 개로 만들고 우회 상장을 시도하고 그다음에 주가 조작에 관여를 했고 이런 흔적이 나오면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명확한 범법이고 무슨 직위 사퇴 수준이 아니라 그건 범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건 수사를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면서 항상 같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공정하게 수사를 해달라. 조국 장관의 자녀 문제에 대해서 범법적 사실이 있는지 편법을 썼는지 조사를 들이댄다면 똑같이 고소고발돼 있는 나경원 의원의 자녀 문제도 똑같이 다뤄야 돼요. 그 정도의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치밀한 조사를 해야 그래야 검찰이 객관적으로 인정받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편향되고 또 여론 추수적으로 언론 흘리기도 하고 여론 추수적으로 따라다니기도 한다 그래서 비판이 많습니다. 이 사안을 분리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당장 왜 나경원 대표는 조사하지 않느냐 또 뭐 황교안 대표 조사하지 않냐 하는 거 그거는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물타기죠. 지금 뭐 나경원 대표 얘기하듯이 그러면 다 묶어서 아들, 딸 조사를 전부 특검으로 하자. 부산에 살면서 아기 날 때 친정 있는 서울에 와서 아기 낳습니다. 문재인 딸아들, 조국 딸아들, 황교안 대표 아들아들, 저희 딸아들 자 특검합시다 여러분. 그런 어떤 제안도 그러면 여권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자신이 있으면. 근데 사안은 지금은 조국 장관에 대한 사안이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해명을 하고 그것대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남이 더럽다는 걸 증명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은 아주 치사한 방법이죠. 조국 펀드 이런 거는 국민들이 신문을 많이 보고 언론을 많이 보는데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복잡하죠. 네, 복잡하고 용어도 어렵고요.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건 검찰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걸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고 다만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자기는 펀드 투자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정경심 교수도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 투자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투자기. 블라인드 투자기 때문에 몰랐다고 했는데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투자 대상 기업을 알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있고 저희 집에 왔던 운용 현황 보고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합니다.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것이 알려주면 불법인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후보자 시절 기자간담회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한 답변 중 단 한 가지의 거짓말도 없었습니까?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기억하는 것 그대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거짓이 드러나면 어떤 책임이라도 지시겠습니까?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블라인드 투자로 보고서를 다시 써와라 한 것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맞춘 거와 청문회에서 발언이 위증이 된 것만은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 투자처에 다 관련이 돼 있다는 것. 그건 적어도 부인을 못 하잖아요. 지금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명료하게 사실관계를 해명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다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경심 여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 아니겠습니까? 청구되고 법무부 장관이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조국은 사퇴해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끊어주고 그렇게 돼야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제 민생으로 가야 된다. 조국을 정리를 해야 민생으로 갈 수가 있고 다른 현안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집권당은 정경심 여사의 구속
기소 내지는 뭐 영장 청구 이때의 계기로 해서 조국 문제를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침묵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국 손절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근데 조국 교수 스스로도 지금 사퇴하고 싶지 않을까요? 사퇴하고 싶죠. 본인 스스로 본인은 마음은? 그만두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는데. 한번 전화 한번 해보지 그랬어요. 아니 근데 네. 이게 이제 문 대통령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의 충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나는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심정 같아. 본인이 직접 밝히기도 했고. 장관 끝까지 소명을 감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저 배우자나 자식들이 겪는 고초를 지켜보기만 해야 된다는 점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저 개인적 고통이고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매일매일 다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턱 간두고 나는 그냥 빠집니다 이래버리면 모든 것은 그 사람을 인사한 대통령의 과실이 돌아가니 내가 이 해명할 수 있는 데까지 해명해 보겠다는 거의 그냥 안타까운 모습이죠.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솔직하게 말하면 문 대통령도 이쯤에도 조국이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조국 장관을 사퇴시켜야 된다는 결심을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지자들도 있고 지금까지 온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 제일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 집권당입니다. 집권당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대통령한테 건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조국 스스로 그렇죠. 이 정도 됐으면 그만둬야 되겠다. 내 집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판에 내가 뭔 얼굴로 법무부 장관을 하느냐. 나 그만두겠다. 이게 제일 좋은 거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이 정도 왔으면 이제 그만두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만두시오 할 수 있는 명분으로 집권당이 청와대에다 건의를 하는 거죠. 그만두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빨리 풀고 넘어가는 게 그게 답입니다. 윤 총장은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처음으로 조 장관 수사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들 예상을 하실까요? 저는 뭐 윤 총장 말이 그냥 아주 원칙을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검찰이 절차에 따라서 증거 조사하고 소환하고 혐의 있으면 영장 청구하고 영장 떨어지면 구속하고 이거는 정말로 검찰이 지금까지 그들이 소위 수사를 해왔던 그 절차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특별히 뭐 조국이라 그래서 수사를 더하거나 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검찰이 자기네들 검찰 수사 절차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방해하지 말자 이겁니다. 여든 야든. 지금 윤 총장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저는 완장찬 칼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해하지 말자 이겁니다. 여든 야든. 지금 윤 총장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저는 완장찬 칼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 권력을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과제로 남았고요. 희생양으로 법무장관이 날아가도 할 수 없죠. 그러나 검찰이 이렇게 국가 권력, 대통령 권력 위에서 마음대로 휘두르는 이 부분만은 개혁돼야 됩니다.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당을 같이 했고 경선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의총도 해보고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덕적 결벽증 같은 거가 있는 분입니다. 강하죠. 네. 그래서 검찰은 검찰 수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 결벽증이 지금 현재 이 사태를 더 꼬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윤석열이 그래도 움직이는 것은 윤석열도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이래야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좀 아프긴 하지만은 윤석열
그 총장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개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시간을 끌게 되면서 거덜이 난다 그런 얘기예요. 집권 세력이 사실상 총동원돼서 이 검찰의 압박을 넣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검찰이 정치를 한다고. 근데 그 정치를 하는 내용이 뭐냐 보면 무리하게 수사를 해서 위법 또는 불법을 막 억지로 드러내는 걸 하지 마라 이런 압력이거든요. 이것은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를 특히 특수부 수사라는 게 이게 나오게 되면 계속 그 범위가 확장되는 거고 그거를 상당 부분 규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검찰도 특검으로 또 몰리게 되면 자기들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그 비판을 받을까 봐 수사를 계속 하게 되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그 수사 환경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면 수사하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서 이거는 적당히 얼버무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가 있어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정말 초심을 유지한다면 이 수사가 그런 식으로 적당히 얼버무리지 않도록 그걸 지켜주는 역할을 윤석열 총장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수사의 진행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 거의 이제 드러났잖아요. 자택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사실 수사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다음 수순은 뭐겠습니까? 결국 아들, 딸들도 다 소환 조사를 했으니까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해서 위법 사항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안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일 거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모든 사안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얼마나 관련이 됐는지 얼마나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결국 또 불러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이 수사에서 위법이 아닌 것으로 본인은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계속 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거는 굉장히 어렵고 그 직을 만약에 유지하려고 들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권은 정치적으로는 폭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고심하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 5자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한 말씀씩 해주시죠. 때로는 억울하고 부당한 일도 감수하는 게 그게 국정인 것 같더라. 억울해 말라.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제일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한 말 중에 제일 멋있는 말. 지금은 전국을 안정을 시키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확보해서 국정 동력을 가져야 되는 문제가 시급한 문제이고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사퇴하는 것이 옳다. 자진 사퇴 이렇게 하겠습니다. 왼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지 말고 양쪽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기 때문에 눈을 뜨세요. 이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 정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저는 겸손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권력은 짧다. 자, 오늘로 저희 강적들이 300회를 맞았습니다. 오늘 이 네 분은 300회 특집 게스트십니다. 제가 1회 때도 나왔던 거. 네, 변함없이 강적들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더 나은 방송을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센 토크쇼 강적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강적들의 300회 방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6년 가까운 세월을 끊임없이 진행해 왔는데 그동안에 사회에 기여한 점도 많다고 봅니다. 이 긴 수명이라는 거는 결국은 강적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안들에 대해서 정말 시청자들이 큰 그림을 한번 그릴 수 있는 기회를 매주 제공하고 또 유익한 또 재미있는 방송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기를 기대합니다.